그다음에 몇 가지만 좀 신경 써두면 되는데, 여기 395페이지면 보충억섭 해가지고 의식적 불합치, 무의식적 불합치가 쓰였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를 좀 깨우쳐줘야 돼요. 지금 청약과 승낙, 양의사표시 합체가 되면은 계약이 성립. 그 대신 거꾸로 청약, 승낙이 합체가 안 되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될 건데, 이런 거를 불합치, 불합의 그래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불합치하고 무의식적 불합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의식적 불합치는 이런 걸 말해요. 글자 그대로 청약, 승낙이 합치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식이니까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경우, 이걸 의식적 불합치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말해요. 갑이 자기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는데, 얘가 아니 나는 8천에 살게. 청약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에 가서 승낙한 것이 대표적으로 청약, 승낙이 합쳐도 안 된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겠죠. 이런 거를 의식적인 불합치. 그럼 원래는 이제 계약의 성립은 안 되겠지만, 아까 534조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법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얘가 청약을 거절한과 동시에 새로이 청약으로 볼 수는 있으니까, 굳이 이자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으면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내가 다시 뭐 하면 돼요? 승낙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의식적 불합치, 일단은 계약은 성립이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거라고 말이요. 무의식적 불합치, 이거를 다른 말로는 숨은 불합이 그러는데, 이거를 종종 우리 시험에 출제한다는 것. 숨은 불합이.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무의식적 그랬으니까, 요거는 실제로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체가 안 되고 있는데, 무의식, 당사자가 무의식이니까 모르고 있는 경우, 이거를 우익하고 반대로 무의식적 불합치, 숨은 불합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런데 요게 이제 왜 종종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은, 항상 총칙 공부한 걸 이제 집중적으로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총칙에서 차고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 개념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비스무리해. 차고는 차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의사표시 한자,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를 차고 그러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차고요. 근데 무의식적 불합치는 청약, 승낙 두 개 의사표시가 불일치, 합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당사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스무리하잖아.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묻는 건데, 차고하고 구별할 줄 아나. 그래서 차고는 다시 점검한다 말이에요. 차고는 요게 차고예요. 차고는 일단 청약, 승낙 두 개 의사표를 비교한 게 아니라 한 개의 의사표시 내에서, 의사표 두 개 비교한 게 아니죠. 한 개 의사표 내에서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그 의사의 예부적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갑이 자기 토지를 내심으로는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는데 눈에 안 보이고, 표시를 깜박 계약서에 천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요게 청약으로 보이죠. 그럼 이걸 보고 얘가 천에 사겠다 승낙했다. 그럼 일단 계약은 성립은 되고, 다만 요건을 입증하면 나중에 차고를 이유로 1,000만 원 청약한 것을 뭐 할 수는 있다? 취소. 차고는 계약이 일단 성립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 두 개는 합치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 합치하잖아. 계약 성립됐고. 다만 한 개 의사표, 여기서 청약이라고는 한 개 의사표시 내에서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그 의사 예부적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청약, 승낙 일치하고, 의사표시 두 개 비교한 게 아니라 한 개 의사표 내에서 요거하고 요거가 다르다고 말이야. 그러나 계약은 성립. 나중에 차고리로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성립은 돼요. 그 대신 무의식적 불합치, 숨은 불합의는 요거예요.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얘는 홍콩 얘라고 가정을 하고 해서 자기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홍콩 달러 1,000달러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다 그 말이야. 홍콩 달러 1,000달러 팔겠다고. 근데 얘가 청약의 의미를 오해를 했다는 거야. 나는 미국에라 그 말이야. 미국에. 그래서 얘가 1,000달러 팔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청약을 US 달러, 미국 달러로 오해를 해서 자기는 미국 달러 1,000달러에 사겠다고 승낙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지 않고 있죠. 홍콩 달러 1,000달러, 미국 달러 1,000달러니까. 근데 이 불합치를 당사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 이런 거를 무의식적 불합치, 숨은 불합이 그래요. 상대방이 청약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청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승낙을 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럼 이거는 계약의 성립이 안 되겠죠. 안 되죠. 이게 무의식적 불합치, 숨은 불합이에요. 그럼 착오하고 차이점을 그림 그려보세요. 착오하고 차이점. 착오는 의사표의 두 개를 비교한 게 아니라 한 개의 의사표 내에서 내심에 드는 실제 의사하고 그 외부적편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은 성립이 돼요. 착오는 항상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고, 여기에 무의식적 불합치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따라서 결론, 무의식적 불합치 또는 숨은 불합의 경우, 숨은 불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시험에서 무의식적 불합치 또는 숨은 불합의 경우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착오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불합, 숨은 불합에는 청약, 승낙 두 개의 의사표를 비교해서 양 의사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따라서 이런 경우는 착오 문제는 발생될 수가 없다. 이걸 정확히 깨우쳐 놓으라는 거예요. 착오하고 관계를, 차이점을. 요것 때문에 시험에 묻는 거니까. 책에 이런 걸 다 뺐더라도 개념만 써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뒤에 넘겨서 아까 다 그 승낙기한 관계대가 가르쳐 주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뒤에 넘기면은 가로친 3번에 531조 격지전의 계약 성립시켜놓은 이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고 말이에요. 먼저 이 대화자하고 격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총책 시간에도 잠깐 가르쳐 줬는데 대화자하고 격지자 상대방의 의사 효력 발생 시기에서 요게 나왔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화자냐 격지자냐 개념만 놓고 보면은 격지자는 장소적으로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지만 그렇게 구별한 게 아니고, 물론 대화자하고 격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학자들 사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개사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구별하는 것. 직접적인 통화 수단에 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통화 수단에 의하면 대화자, 그래 안 하면 격지자. 따라서 아무리 장소적으로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갑이 서울 살고 을이 부산 살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졌죠. 그러더라도 전화통을 들고 요즘 휴대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땅 1억 원에 살래? 그래 살게. 그러면 뭐가 돼버려? 대화자가. 직접적인 통화 수단을 위해서니까 그러면 대화자가 된다 하면 아무리 거리서 멀리 떨어졌더라도 그 대신 서면을 통해서 편지 등을 통해서 살려 삭게 하면 이때는 직접적인 통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격지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대화자 경우에는 시험에 물어볼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1억 원을 살려 청약하면 상대방 의사표에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겠죠. 그럼 듣자마자 얘가 대화자니까 바로 승낙을 했다. 그럼 이게 상대방 의사표니까 청약지에 또 도달이 되겠죠. 이거 발송과 도달 사이에 시간상 갭이 없어요. 대화자니까. 그러면 바로 계약이 성립. 따라서 이 대화자 경우에는 청약이든 승낙이든 원칙 그대로 다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대화자금을 청약 승낙 모두가. 그런데 이게 격지자로 바꿨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서울 살고 부산 사는데 서면을 통해서 사고 팔게요. 그러면 이자가 이제 서울에서 내 아파트 살래 하고 청약을 얘한테 딱 했어요. 그럼 일단 도달이 되면 청약 효력을 발생하겠죠. 그런데 부산 사는 을이
서면을 통해서 서면으로 승낙을 한다고 말이요. 그럼 얘가 부산에서 발송한 시점이 승낙 등을 발송한 시점이 5월 10일. 그러면 서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편지 배달기 2, 3일 걸리기 때문에 도달한 시점은 5월 12일. 승낙을 통해 체결 도달하겠죠. 이처럼 이제 격기자의 경우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시점하고 도달하는 시점 사이 시간상 좀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청약이 먼저 발송이 되니까 도달하면 효력 발생,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승낙을 발송하겠죠. 그럼 원칙이 이제 도달주기 때문에 이게 청약제가 도달이 되면 승낙 효력 발생, 그러면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이거하고 이코르가 되겠죠. 승낙 효력 발생해야지 청약이 먼저 있으니까 나중에 발송이 된 승낙이 효력을 발생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니까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곧 이코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약의 성립 시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격지자의 경우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시점과 도달한 시점 사이에 시간상 갭이 있다 보니까 이 연습을 한번 해보자. 가정을 해보자요. 만약에 발신주를 취하게 되면은 발송과 동시에 승낙 효력 발생하겠죠. 그럼 이 날짜에 계약이 성립되는 거렇게. 거꾸로 원론칙 그대로 승낙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도달지 원칙 그대로 적용시키자. 그러면 5월 12일 승낙이 청약자 도달한 시점에서 승낙 효력 발생. 요 날짜로 계약이 성립되겠죠. 이렇게. 요게 승낙 효력 발생의 계약 성립 시기니까. 근데 얘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 얘 계약 체로자는 의사는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계약의 성립 시기를 뒤로 늦출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로.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대하자 말고 격지자 사이에서 도달주니까 도달이 되면 효력 생기니까 청약 말고 승낙만 외적으로 뭘 채택하고 있다는 거. 발신주를. 요게 531조요. 따라 이 경우는 계약이 언제 성립이 되는 거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시점 5월 10일자. 요때 승낙 효력 발생하니까 동시에 요때 계약이 성립한다. 요게 531조요. 따라서 우리가 총치에서 배웠다시피 청약이든 승낙이든 상대방의 의사표시니까 다 도달주의 원칙에서 효력이 생기겠지만 외가 하나 있다 그 이야기죠. 격지자 사유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청약 말고 승낙만 계약의 성립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외적으로 발신주를 채택하고 있다 요 이야기예요. 이걸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또 응용문제 말을 물을까 요걸 딱 머릿속에 담고 그 다음 원시적 불운한 계약처에서 관리 책임 잠깐 칠판 보세요. 우리가 총칙 첫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배웠죠. 총칙 공부한 거를 총 지식을 동원해야 돼요. 총칙도 예습을 좀 복습을 좀 해오셔야 돼. 총칙 그 계속 써먹게 되니까. 총칙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배웠는데 원시적 불능이 이런 거이고 하도 시험에서 물어본다 내가 가르쳐 줬어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모르면 10점 날라가요. 계약법 공부는 엉망진창이 되고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5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치렀는데 계약 체결일 전 예컨대 5월 7일쯤에 이 건물이 어떤 사정에서 멸실이 됐다.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원시적 불능, 무효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총칙에서 이제 간단한 사례 딱 내놓고 유효무효 고르라 하니까 그럼 무효 다 고르면 돼요. 이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라 말이야. 사심 없이 이 사례를 놓고서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이 사례를 놓고서 지금 이 갑 매도인은 이 계약은 일단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로 돌아갔고 이 갑 매도인은 이게 자기 소유물이죠.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얘는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겠죠. 이 건물이 계약절 때 멸실됐고 성립될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없다. 알았다는 것은 악이, 알 수 없다 이 말은 주의문을 기렸다 그냥 이제 과실이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거꾸로 상대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상대방도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계약책을 당연히 안 했겠죠. 따라서 얘는 이제 거꾸로 선이 무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그 말이야.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다 그 말이게.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틀림없이 조만간 매매하면 소유권 내가 취득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니까 계약 체결했을 거란 말. 따라서 상대방 매수인은 당연히 계약이 유효하리라고 믿으니까 계약 체결했다고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로 돌아가 버렸어요? 무로 돌아갔다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 상대방 쪽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엄청 입게 된다는 거. 어떤 손해가 생기는가를 한번 해보자 말아. 나는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으니까 매매했다 해서 매매 대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준비해놨다. 근데 계약이 뭐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효로. 돈 쓸 일 없죠. 이자만 물죠. 해서 용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용자금에 대한 이자 같은 거. 또는 이게 부동산 특히 건물 매매이기 때문에 현장 답사 한 번쯤은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 매매를 했기 때문에 며칠 뒤에 현장 가봤더니 돈 들여서 기름값 들여서 가봤더니 건물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돈만 날렸죠.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에 해당이 돼요. 현장 답사 비용, 조사 비용 같은 거, 답사 비용 또는 조사 비용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것들 나는 얘하고 지금 건물 매매를 했는데 이 건물하고 비슷한 건물 소유자가 A인데 나한테 더 싸게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이미 얘하고 계약 체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계약을 체결 못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이거 뭐로 됐어요? 무효로.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청약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 손해를 입었잖아요. 이런 손해들.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용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같은 거, 현장 조사 비용, 답사 비용 같은 거, 또는 유리한 청약을 거절했기 때문에 입은 손해 같은 거. 이런 손해가 엄청나게 생긴다. 이걸 토탈 계산해봤더니 가장 큰 거는 이거겠죠. 용자금 이자 같은 거. 계산해봤더니 통상 1,350만 원 손해가 생겼다. 자 이제 묻는다 말. 여러분이 의리다. 참아요? 못 참죠 이거. 여러분이 의리다 그러면 아마 칼 들고 달라들 거라고. 나 지금 매달 이자 무료해야 되는데 한 장 해보고 싶은데 이 입에서 그게 나와. 이 새끼 사기꾼 아니야 그러고. 넌 나 사기쳤다 그러고. 당연히 우리 법에서도 분기통찰하는 의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요거라고 말이야.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자는, 얘가 과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이 손해를 개념상으로 실내이익 또는 실내손해 이렇게 표현해요. 계약이 유효라고 믿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줄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런 거를 손해배상 책임지라는 거 이해돼서 이거를 계약 체결상 괄책임 그래요. 따라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이 원시적 불능으로부터 파생이 되는 중요한 법률 효과가 우리 법 53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계약 체결상의 괄책임 문제라고 말이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는 안 배웠죠. 총칙에서. 여기 무효다까지만 배웠지만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계약법에서 배우는 거야.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우측에 넘어가서 의인 안에 535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쓰여 있고 그 밑에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처에서 괄책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고 밑에 요건에서 칠판에 사례 떠올리면서 첫째 원시적 불능이어야 돼요. 원시적 불능. 그것이 이제 주관적 객관적 불능이 있는데 객관적 불능은 법률행위 목적을 어느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건물이 불나서 이렇게 멸실이 됐다. 그럼 어느 누구도 소유권이 불가능하죠. 이런 걸 객관적 불능 그래. 따라서 원시적 객관적 불능. 계약처에서 이 건물 자체가 멸실이 되어버렸다. 그럼 어느 누구도 이행 못하니까 이런 원시적 객관적 불능해야지 계약처에서 괄책임이 발생이 된다. 그 이야기고 그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은 나중에 담보책임 배울 때 배우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뒤에 매매 배울 때 요거하고 비슷한 것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배우기를 하고 일단은 요것만 딱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하나 나와 있죠.
판례. 부동산 매매 실제 면적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것도 내가 총칙에서 한번 가르쳐 줬는데 우리나라는 청량을 잘하는 이런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시험에 그 2002년도 판례가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 가르쳐드리면 못 알아들어. 이 판례는 457페이지에 다시 나와. 매매에서. 따라서 457페이지에서 배우면 되니까 457페이지 있다고. 시험에서 무지 중요한 판례인데 지금은 여러분 이야기 못 알아들어. 담보책임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돼. 그 457페이지 매매 담보책임에서 이 판례가 다시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유책 당사자 무책 상대방은 참 말도 참 모양새끼서 요 이야기예요. 여기 오고 목적물 인도 의무자 매도인이 이 사람은 이행할 수 없다는 걸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요 이야기예요. 상대방은 뭐 해야 되고 그걸 모르고 있어야 되고 선임무과실. 그거를 얘는 유책 당사자 무책 상대방은 책임이 없다. 그 이야기 규칙상 없다. 근데 그렇게 안 물어봐요. 이렇게 얘는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성립당사 속기 이제 불가능한 것을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요 이야기예요. 선임무과실이. 그 다음 뒷페이지 효과에서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유책 당사자는 요거 귀책사유 있는 자, 얘 말에 얘는 상대방이 이제 계약 유예라고 믿기 때문에 이분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거를 두 번째 주면 신뢰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배상해야 되는데 책에 좀 예의를 들어주면 좋겠죠. 예의가 없잖아.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이요. 용자금이나 이자 같은 거에 현장 조사 비용 같은 거에 유리한 청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분 손해 같은 거에 이런 거를 신뢰이익이라 그래. 요거 책에 좀 예를 들어주면 좋겠다. 얘가 한 개도 없잖아.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아주 중요한 게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거를 이행이익이라 그래요. 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거를 이행이익이라 그래.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행이익이라 한다는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이 사례를 그대로 놓고서 이게 이 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왔겠죠. 그러면 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냐? 그건 묻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얘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대로 해보면 넘어왔더라면 얘가 전매라 됐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매 차익 같은 거. 이런 게 이행이익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행되었더라면 전매 차익 얻었을 거니까. 그러면 신뢰이익은 무슨 이익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면 이게 가상적으로 계산하는 거요. 소유권 넘겨받았다면 전매했을 것이다. 그러면 전매 차익 1,000만 원 얻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계약이 무효로 돌아갔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얘가 이번 손을 계산해 보니까 1,350이더라. 그러면 1,350만 원 전부에서 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뭘 한도로 한다? 1,000만 원을. 왜냐? 이행되었더라도 최대 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요걸 한도로 해서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전매 차익 같은 것을 이행이익 그래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계약교섭 부당한 중도 파괴 나왔죠. 짤짤한 글씨로 한 20줄 쓰였죠. 요게 시험에 직업들도 출제가 돼. 거기 한 줄 한 줄이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구절구절을 물어보기 때문에 계약교섭 부당 중도 파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걸 말해요. 먼저 한 가지 전제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를 명확히 깨우쳐야 되냐면 방금 우리 민법상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인정이 되는 535조랑 계약처자 과실치면서 간단히 지금 살펴봤다 말할게. 그런데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계약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분 손에서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 계약 체결에서 과실 책임은 우리 민법은 오직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535조랑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계약철사 괄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원시적 불능 경우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차고 공부했죠. 차고 경우도 이거가 똑같은 문제가 생겨. 이 갑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차고에서 1,000만 원 팔겠다고 청약을 했다. 그래 승낙을 했다.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 말이렇게. 그 나중에 얘가 차고리로 취소할 수 있겠죠. 취소하면 뭐로 돌아가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으니까 계약했겠죠. 그럼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가 생겨.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용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같은 거.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출 받았다. 이자 문다. 근데 취소해서 뭐 돌아가니까 이자만 물고 앉았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근데 차고류로 취소하는 경우 총칙에서 공부할 때 계약 상대방도 이제 손해를 입으니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계약철사 과할 책임을 이야기를 한 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계약철사 과할 책임 문제가 생기지만 차고 경우는 계약철사 과할 책임을 상대방이 취소한 자에게 물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계약철사 과할 책임은 어디의 경우에만 규정이 되어 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차고의 경우는 계약철사 과할 책임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따라서 우리 민법의 경우는 계약철사 과할 책임을 오직 뭐에 한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 원시적 불능. 차고 등은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험에서 묻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걸 물어봐. 차고도 이거하고 원시적 불능과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차고의 경우에도 계약철사 과할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얘가 입은 손해돼서 실례이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묻는다 그 말이야. 근데 학설하고 판례가 반대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판례라 그 말이야. 우리 판례는 오직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계약철사 과할 책임을 인정하자는 입장이고 차고를 비롯한 여타의 경우에는 계약철사 과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총칙에서는 차고의 경우는 계약철사 과할 책임을 내가 안 가르쳐 줬다 그 말이야. 이 말 알아듣겠나요? 이런 똑같은 문제가 곳곳에 발생이 된다는 말을 알아듣겠죠? 원시적 불능 차고 등 또 그 외에도 많아.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 어떤 경우만 규정을 두고 있다? 원시적 불능 안에서만 계약철사 과할 책임 인정한다는. 차고 등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만 차고 등 경우는 얘가 얘한테 실례익 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 그 말일게.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묻는 것이 뭐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잘 들어야 돼.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 그게 다 틀려. 그 책에 지금 이런 말이 안 써졌어. 제일 중요한 건데. 다시 내가 하는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 계약법이 쉽게 이해한 사람은 공짜인데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요 똑같은 문제라는 건 알죠? 다 같이 계약이라고 믿었잖아 우측 애들이. 그러니까 대출금에 이자 같은 손해 입잖아요. 그럼 이거 배상 청구하는가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원시적 불능이 된 차고되니. 근데 이 경우에 실례익 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한다. 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안 한다? 원시적 불능만이. 따라서 원시적 불능 안에서만 계약철사 과할 책임, 손해배상 청구한다. 요 규정이 있고 차고 등의 경우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요거 묻는단 말이에요. 차고 경우도 요 상대방 예측기만 손해를 입었는데 이 경우도 계약철사 과할 책임, 계약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 못합니까? 그 이야기야. 이게 문제인데 학설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판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판례 입장은 이 말을 꼭 알아들어야 돼. 원시적 불능의 경우를 제외한 여타의 경우에는 차고를 비롯한 나머지 경우에는 여타의 경우에는 계약철사 과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 차고의 경우에도 당신 억울하겠지만 계약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얘한테 배상 청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못한다는 거예요? 법의 규정이 없어. 이 말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이 계약교섭 부당한 중도 파기라고 말이야.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이게 이해가 돼. 그러면 계약교섭 부당 중도 파기는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 갑이 을하고 내 땅 살래? 청약을 했어요. 해서 저희가 아직 승낙을 안 했어. 계약을 지금 교섭하고 있는 중인데, 팔기 싫어졌어. 팔기 싫었다고. 그래서 계약 교섭을 파기를 했어. 이렇게. 이거는 계약 자유원칙에 입각해서 얘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계약을 잘 들어야 돼요. 한 줄을 좀 물어보니까. 근데 이게 말이 또 빠져있다고. 아주 중요한 말이 지금 빠져있어. 통째로 지금. 거기에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계약을 교섭하다가 이렇게. 계약을 교섭하다가 중도에 파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파기할 수 있는 거요? 계약 자유원칙에 입각해서. 따라서 이런 경우는 파기한 자가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거야. 계약 교섭하다가 팔기 싫어졌어요? 그럼 파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아무런 책임도 아니다. 이것부터 시험에 물어봐. 요건 물어봤다 다 들어 나왔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의가 있어. 그 예의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이 어떤 경우냐? 계약을 교섭을 하다가 이게 꼭 전제가 돼야 돼. 거기 첫 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꼭 있는 걸 확인해야 돼. 계약 교섭 단계에서 첫 줄에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해서 찾나요? 이게 꼭 전제가 돼야 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얘가 저 계약을 교섭하면서 상대방에게 요 신뢰를 부여했어. 나 당신하고 틀림없이 계약 체결한다.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를 상대방에 부여했고 그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도 했다 그 말이야. 근데 얘가 계약 교섭을 파기해버리더라 그 말이야. 이 말 하셨나요? 그러면 계약 자유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이 된다 그 이야기야. 뭐 알겠나요? 다시 정리 정돈. 계약을 교섭하다가 중도 파기하더라도 계약 자유원칙에 입각해서 파기한 자는 아무런 책임도 안 져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갑이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를,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확고한 신뢰를 상대방에 부여를 했고 상대방은 이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였고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했고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넘어서니까 이제 뭐가 돼? 법에 허용 안 하니까 위법한 것이 돼.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불법행위가 성립. 그러면은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얘한테. 그 첫 번째 줄에 쓰여져 동그라미 1번에 그 구절구절 이해를 정확히 해야 돼. 그 별표 백날 차면 문제 못 풀어. 확인했나요? 확인하셨냐고. 그래서 뭐가 빠져있다고? 요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요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 요걸 시험 물어봤다 다 틀어 나왔다고. 요걸 먼저 기억을 해야 돼. 계약 교섭을 중도 파기하더라도 계약자의 원칙에 입각해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 이제 동그라미 1번 요렇게 신뢰를 부여했는데 요게 전제가 됐을 때는 책임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이게 단답식 물어보다 다 틀린 게 뭐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계약처럼 확고한 신뢰를 부여했고 너하고 틀리면서 계약체를 한다. 또 그에 따라서 얘가 행동을 했고 근데 얘가 갑자기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를 했고 그러면 계약자의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 시간마다 노래를 부르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요거 조심하라고. 요거 이때 이제 이렇게 시험에 단답식으로 자주 물어봐. 계약 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단답식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견해들이 있으면 판례 의한대 이렇게 이제 지문에 나올 것이고 판례 입장 계약처의 과실 책임 인정하는가 이렇게 시험에서 단답식 물어봐요. 다 틀리고 나와. 계약 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 판례는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 인정한다. 맞냐 틀리냐 그 이야기야. 당연히 틀려있죠. 틀려있죠.
계약처에서 과책임이 아니라 무슨 책임 인정해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그야 요거 깨우쳐야 된단 말이야. 이 말이 거의 좀 써놔야 돼. 다 빼놨어. 중요한 거를. 이걸 집중 물어보는 거야.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은 우리 민법상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 책임이라고요? 원시적 불능. 이건 원시적 불능 아니잖아요. 뭐예요 지금? 계약권에서 부당 파기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민법상으로는 원시적 불능 안에서만 뭐가 인정이 된다? 계약적 과실 책임. 요거는 원시적 불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권에서 부당 파기. 아까 차고에서 가르쳐 줬잖아.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 인정한 예가 없다고.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계약것을 부당 파기한 경우는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인정하고 있다? 대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그 이야기야. 왜 이거는 인정 안 하는 거요?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 민법상 원시적 불능에 한서만 요걸 인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이 말을? 방금 한 말 알아듣겠냐고. 왜냐하면 계약법은 정말 쉽다니까. 이런 말만 알아도 구별만 하면 쉬워. 이게 안 되니까 빵점짜리 맞는 거야. 그래서 자꾸 짜증내가면서 지금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계약법은 공부 하나만 갖다 풀어. 다시.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야 돼. 우리 민법상 계약처리적 과실 책임은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 원시적 불능이. 법조문 535조 1항이에요. 근데 그 이외의 경우에도 계약처리적 과실 책임 인정할 수 있는가? 논란이 있으나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인정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착오를 비롯한 그 다음에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 이 경우도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고. 왜? 민법에 규정이 없어.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 어떨 때 인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시적 불능 안에서만. 이제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대신 손해배상 책임은 얘한테 물어야 되니까 대신 민법에 규정이 되는 750조에 매 시간마다 나오는 불법행위 책임을 대신 묻도록 하고 있다. 그 이야기야. 이 말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봐. 그래서 이 말이 꼭 거기 쓰여 있어야 돼. 그 책에 이런 게 중요한 핵심이 다 빠져있다고 지금 앞구절에. 그럼 문제 풀 수가 없어. 단답식 기초 물어보면. 다시 다섯 번째 이야기요.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은 민법상 원시적 불능 안에서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경우는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비롯한 지금 여기 나오는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도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 인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인정하는 게 아니고 대신 무슨 책임을 인정한다? 불법행위 책임은. 이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750조에. 이 말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돼. 힘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간단히 지금 계약법 서론 부분 맛보기, 이게 쉬운 부분인데 오늘 서론 부분 맛보기를 했는데 내가 왜 아까 들어오자마자 계약법이 쉬운 거, 양도 적은데 쉬운 것 같으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제일 어렵다고 악설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계약법이. 어떤 사람은 계약법은 고생도 안 하고 다 맞춰. 양도 적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내 공부도 계약법이 그렇게 어렵다고 문제를 못 맞춰.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구별해야 될 거를. 두루뭉실 하니까 쉬운 문제 다 틀고 나와 이게. 근데 아는 사람은 이거 금방 알아버려. 이게 뭔 소린가를. 그러니까 집에서 총칙 공부 좀 읽어야 되고 복습을 총칙 알아야지 다 이게 해결이 돼. 총칙과 계속 연결돼서 나오니까 총칙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 기본 원리니까. 거기에 계약법에 다 써먹은 지금. 총칙 공부 복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법도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예습도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그래야 빨리빨리 따라온다고. 구별할 것만 잠깐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 계약법은. 총칙 공부 좀 복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 예습 좀 해오시라고 말이야. 그 뒤로 쭉 보면은 동시행항변권, 이연보담, 제3자령 계약,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간 중에 자주 나온 계약, 해제, 해지 이런 게 나와요. 그 뒤로 가면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